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유교의 상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정상적인 죽음과 좋은 죽음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생물학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사람들의 협업 등을 조정하고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죽음은 문화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호상까지는 아니어도 조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춘 망자가 거쳐가는 전통적인 상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현대에 이르러 변화한 장례와 정상적인 죽음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망자를 처리했던 장법들, 여기서 발생하는 현대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성리학이 통치의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특히 주자가래가 집안의례, 즉 가래 전반에 반영되어 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을 거치며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가래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고 가래가 신분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왕실에서는 국왕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복을 입는 기간의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이 아니라 국왕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신하들의 왕권 경제와 옹호가 예학의 논리를 두고 치열하게 갈등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유교의 상례는 간소화의 길을 겪게 됩니다. 총 27개월에 달하는 3년상의 기간을 줄이고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초상기간을, 즉 6월장의 관습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식민지기 의례준칙과 해방 이후 가정의례준칙은 국가가 가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때의 주된 목적은 관원상제를 오래된 나쁜 관습이라 비판하며 그것에 사용되는 비용이나 기간을 줄이고 국가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근대적 인간을 만드는 것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한국에서 전통 상례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온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조선시대 성리학, 정확히는 주자가래의 영향을 받아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한 가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20세기 한국에서 전통 상례의 모습이 주자가래가 제시한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상례는 망자가 돌아가신 직후에 이루어지는 초상과 그 이후 망자의 위패나 사진을 상방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는 상기, 마지막으로 상례를 마친다는 의미에서 상방에 마지막 의례를 올리고 상방을 뜯어 태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탈상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이 순서는 주자가래가 제시한 27개월의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한국 내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0세기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실행되던 상장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상은 사람이 죽은 뒤에 망자의 시신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망자의 몸을 선산에 매장하고 망자의 영혼은 신주에 모셔 집으로 돌아와 집에 사당에 모시거나 사당이 없는 경우에 상방에 모시는 과정까지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의 상례에서 가장 화려하고 그 절차 역시 복잡한 부분입니다. 먼저 상례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그 사람이 죽었는가에 대한 판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기 전에는 주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병원에서 의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죽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병원 밖에서 죽을 경우에는 의사가 시신검안서를 작성합니다. 시신검안서를 발급할 때 시신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부검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병원에서 죽는 것을 더 선호하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집에서 죽는 것을 선호했고 집에서 죽지 않으면 설령 그곳이 병원이라 해도 객사라고 하여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의사가 많지 않았기에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하려면 다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임종 전에는 며칠에서 몇 달 정도 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밥을 먹다가 약해지면 죽을 먹고 그보다 아프면 죽보다도 곱게 갈아 만든 미음을 이후에는 물만 먹다가 돌아가시게 된다고 합니다. 효도가 중요했던 시기, 부모가 돌아가시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식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수일 박사가 연구한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는 종신자식이 팔자에 따로 있다라고 하여 부모의 임종을 지킬 수 있는 자식을 하늘이 내린 자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초상에 앞서 사람이 정말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가 속광입니다. 솜털을 코에 대보고 숨을 쉬는지 쉬지 못하는지를 갖고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996년 임검택 감독의 영화 축제, 삶과 죽음, 그리고 남은 이들의 향연은 상내를 죽은 이를 보내는 산 사람들의 축제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의 거장 임건택 감독의 작품으로 안성기, 오정혜 등이 출연한 작품입니다. 영화 축제에서는 이처럼 집에서 임종을 맞던 시기에 초상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해프닝을 흥미롭게 그려냅니다. 한번 보시면 이 수업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들은 서울에 살던 자식이 고향으로 서둘러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숨이 멈추셨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차례 돌려서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가시는데 이는 사람이 죽는 과정이 길고 어려운 과정이며 그 죽음을 돌봐야 했던 가족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죽음이 확인되면 행하는 것이 고복 혹은 초혼입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이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겨서 지붕에 올라가거나 마당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외치고 3번 복이라고 외치는 의례적 행위를 말합니다. 복은 한자어 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에게 혼백이 있다고 믿었던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놀라서 하늘로 흩어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망자의 혼이 헤매지 말고 본래의 몸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망자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자가래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는 이를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고하는 절차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복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지붕이나 마당에서 망자의 이름과 복을 외쳐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에 초상이 났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방에 전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복을 마친 후에는 고인의 저고리를 지붕에 던져두게 되는데 이는 그 집에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표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상갓집을 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붕의 저고리를 보고 그 집이 상갓집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은 망자는 보통 안방에 모시게 되며 망자의 몸이 굳어지기 전에 수시라고 몸을 펴고 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망자의 몸을 바르게 눕히고 손과 발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망자의 몸에 있는 구멍을 통해 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솜으로 신체의 구멍을 막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민간에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서 저승사자가 와서 죽은 사람을 데려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죽고 나면 집으로 오게 될 저승사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사자밥 혹은 사자상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저승사자가 3명 혹은 1명이 온다고 믿어서 밥과 집신을 3그릇, 3켤레나 1그릇, 1켤레를 마련하여 대문 밖에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가는 길에 여비로 사용하라고 동전을 올려두거나 쉬면서 담배도 피라고 담뱃대를 올려두기도 합니다. 전체 상례 기간 중에서 초상은 가장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보통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 전부가 나서서 초상을 돕게 됩니다.
마을 여성들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상주가 입을 상복과 망자가 입을 수의를 마련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망자를 모실 관을 마련하고 돼지나 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할 고기를 손질하고 장을 봐오는 등의 다양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복과 수의가 마련되면 습nhập 절차가 진행됩니다. 습은 망자를 깨끗이 씻겨서 수의를 입히는 과정이며 염은 망자의 몸을 단단히 고정해서 입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과정을 장례 지도사가 도와주지만 과거에는 보통 같은 집안에서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앞장서서 절차를 지휘하였습니다. 망자를 관에 모시고 상주도 상복을 입게 되면 망자에게 인사하러 온 손님들을 위한 빈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빈소는 지역에 따라 설치하는 곳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진도의 경우 망자가 모셔진 안방 앞에 빈소를 마련합니다. 즉 안방에 앞마당에 햇볕을 가리는 차이를 치고 바닥에는 덕석이라 불리는 멍석을 깔아 손님들이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며 안방을 가릴 수 있도록 병풍을 칩니다. 그리고 그 병풍 앞으로 상을 차려서 망자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빈소가 마련되면 돌아가신 분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상주들에게는 위로의 인사를 건네며 문상하려는 손님들을 받게 됩니다. 현재에는 손님들이 문상을 할 때 부조로 돈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변화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술과 각종 음식 등의 현물을 부조의 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이후 상갓집은 슬픔이 자리한 곳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모여 상주를 위로하는 축제의 성격도 갖게 됩니다. 앞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제목인 축제도 그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전라남도 진도의 다시래기나 식긴굿도 망자의 청도를 비는 것과 동시에 상주를 위로하며 웃음을 던지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상갓집에 사람이 많고 떠들썩해야 돌아가신 분과 그 자손들이 삶을 잘 살았다는 증명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고 그렇기에 초상집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밤새 술을 마시며 노는 것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망자가 사망한 후부터 문상을 받는 과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속강을 통해 사망을 확인하고 나면 지붕이나 마당에서 망자 이름을 외치며 망자를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고복 혹은 초혼 의례를 합니다. 이후 망자의 몸을 바르게 눕히는 수시를 하고 망자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에게 밥과 집신을 올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상복과 수의를 준비하면 상주는 상복을 갈아입습니다. 망자는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혀서 관에 모시는데 이를 습염이라고 합니다. 이어 망자의 시신을 집안에 모시고 망자와 상주에게 인사하러 온 손님들을 맞습니다. 상갓집에서 손님들은 망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상주를 위로할 뿐 아니라 각종 술과 각종 음식을 대접받으며 상갓집에서 밤을 새며 시끄럽게 떠들며 놀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초상집의 모습은 축제장과 비슷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한국인의 죽음관과 상례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유교적 상장례와 그 변화라는 주제로 상장례의 나머지 부분, 즉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의 상장례 변화 역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유교적 상장례가 다루는 죽음, 즉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비정상적인 죽음을 다루는 다양한 장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